먼저 가볍게 이 소설집에서 각자 인상 깊었던 작품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소설을 가장 좋게 보셨던 심진경 선생님부터 얘기해. 저는 표제작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 보편 교양. 저는 대체로 다 재밌게 읽었어요. 저는 전조등도 괜찮게 읽었고, 롤링 썬더 러브, 저는 다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제일 괜찮았던 거는 이제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이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이라는 이게 좀 과도한 두 사람. 이 두 사람으로 엮으면서 결국 이 니콜라이, 김 니콜라이와 권진주인가? 권진주도 그 두 사람으로 엮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맨 처음에 마르크스 앵겔스. 마르크스 앵겔스였어? 마르크스 앵겔스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렇게 두 사람씩 역사적인 그런 인물들을 이렇게 엮는 그런 식의 얘기를 한 다음에 권진주와 이제 니콜라이 킴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소설이 아까 이제 무슨 너무나 그런 전기적인 그런 서술이기 때문에 좀 아까 그랬나? 전기적인 그런 서술 때문에 좀 밋밋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전기적인 서술이어서 대단히 흥미로웠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대부분의 소설들이 다 그 인물들의 어떠한 그 시기가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하지만 대체로는 꽤 긴 기간의 그런 삶의 이력들, 거기에서의 어떤 굴곡들, 흥망성쇠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굴곡들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식의 그런 전기적 서술이 상당히 이 소설의 특징이다. 이 작가만의 어떠한 서술적 방식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전기를 좋아합니다. 네. 네, 그래서 좋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도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얘네들이 이런 우여곡절 끝에 다시 만나는 거잖아요. 물론 여기에서 그 인터내셔널가가 이렇게 밈으로 쓰이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얘기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서로 소위 말해서 그런 저소득 계층? 그러니까 한 사람은 이제 공고를 가고 한 사람은 전문대를 갔나? 아무튼 일반 고등학교 가서 대학을 갔지만 둘의 형편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그렇게 거주하게 나중에 정착하게 되는 그 동네에도 사실은 이제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런 빌라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그 중에 한 방에서 둘이 이제 살림을 합치는 거잖아요. 합치면서 그러면서 이제 끝나는데, 저는 이제 이런 식의 흔히 우리가 없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다 물어뜯으면서 서로가 서로의 사이에 어떤 금을 그으면서 그래도 나는 너랑 달라 라는 식의 그들끼리의 어떤 그런 싸움, 경쟁, 그러면서 이렇게 협력하지 못하고 이제 공도동망하는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들을 보다가 이런 식의 서로 이제 인터내셔널가를 같이 부르면서 어울리는 이 소설이 상당히 감동을 줬다. 재밌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논문도 쓰긴 했는데, 밈은 인터넷의 새로운 시민권이다. 그러니까 밈을 이해할 수 있고 밈으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공동의 장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자기들끼리의 동질적 시민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배제하고 우리끼리의 세계를 만드는 이야기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바깥 세상과는 무관하게 우리 둘이 하나의 동료로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커뮤니티로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결속을 만들어내는 과정.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소설이 그런 흐름 안에 있고, 그러니까 밈이라고 하는 거를 김기태 작가가 왜 이렇게 많이 소설 안에 등장시키고 활용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런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좀 이따 다시 하겠지만, 근데 이제 앞에서 저는 이제 어쨌거나 이 소설이 마르크스 앵겔스에서 출발하는 거고, 어떻게 그 두 사람이 혁명을 발명했는가,
관련된 어떻게 보면 이 역사적 전기의 사실에서 출발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의 혁명으로 끝나는 소설이잖아요. 그러니까 혁명은 어떻게 더 이상 외부 세계의 큰 파동과 큰 뒤집기가 이제는 불가능해지고 혁명이라는 말이 어떻게 이제 재전유되면서 지금 우리의 평범한 일상 안에서 이 두 사람이 정말 가까스로 살아가면서 어렵게 이 두 사람만의 혁명을 만드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반대로 이 소설은 이제 혁명의 불가능성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 시대의 어떤 단면적인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소설적인 풍경의 묘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 전기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이제 역사적 전기가 아니라 우리의 미시적이고 개인사적인 전기의 영역으로 이렇게 들어오는가에 대한 흥미로운 스펙트럼을 보여주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에게 있어서는 약간 정치적으로는 보수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그런 면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이게 이제 이런 스펙트럼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앞에서 두 사람이서 정말 다이나믹 듀오처럼 마르크스 엥겔스가 우리는 핸들이 고장난 8톤 트럭 다이나믹 듀오처럼 혁명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어떤 복잡한 세상의 풍파와 비교해서 지금의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이제 에너지를 동력을 상실해 가는가 혹은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대단히 좀 무기력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좀 저한테는 그런 방식으로 읽혔을 때 이제 혁명이란 이런 것이 되었구나 라는 느낌도 드는 거죠. 밈으로서 소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미약하고 사소한 것이 되었구나 라는 거를 또 보여준다라는 점에서 저는 좋기도 하면서 조금 뭐라고 해야 돼 꺼름직한 아니 근데 느낌도 이제 한데 예를 들면 혁명이 이제 그 사소화되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사실 정치적 차원에서의 혁명은 오히려 더 쉬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나와 조건이 다르고 그다음에 나와 뭐 여러 가지가 차이가 나는 다른 그러한 사람이 같이 공존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사생활에서의 혁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물론 여기에서 얘네 둘이 완전히 무슨 닐 조단의 크라임 게임처럼 어떤 그런 트랜스젠더와 그다음에 스트레이트 그런 메일 간의 어떤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굉장히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의 공존 가능성이 사생활의 영역에서 어떻게 혁명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식의 서사처럼 강렬한 서사를 만들어내지는 않아요. 강렬한 서사를 만들어내진 않지만 저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설이 훨씬 더 뭐라 그럴까 받아들여진다 대중 독자들에게. 그래서 좀 더 설득력이 있고 그렇다. 네. 그래서 뭐 미학적 어떤 장치나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강박 같은 것들을 우리가 좀 내려놓는다면 재밌게 읽을 수 있다. 저도 뭐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을 이 작품들 중에서는 이제 뭐 새로 읽은 작품 중에서는 제일 재밌게 읽었고요. 어쨌든 인터내셔널이나 뭐 이런 혁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빼놓는다면 그냥 지금의 88만 원 세대들의 삶 혹은 프레카리아트의 삶을 그려낸 소설 중에서는 가장 최근에 제가 읽은 소설 중에서 가장 빼어난 성취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중간중간 들어가는 이 인터넷 밈들이나 뭐 기립하시오 인터내셔널이요라는 그런 밈이라든가 이런 어떤 사소화된 혁명들, 사소화된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것들에 대한 밈이 너무 이제 과도하게 활용이 되고 있다. 그리고 어쨌든 둘 다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그 같이 이제 두 사람이라고 묶였는데 이 사람들은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게 좀 어폐가 있다. 문화적으로도 동질적이고 언어적으로도 동질적인 사람들인데 이게 무슨 인터내셔널이라는 거는 말과 문화가 다 다른 사람들이 혁명의 대의를 위해서 노동자의 군대로 뭉쳐서 자본가들을 개박살내는 그런 게 인터내셔널이거든요.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가 깨어라 안 노동자의 된다고요. 군대. 응? 화라산처럼 그 부르주아들을 다 녹여 없애는 게 이제 녹이 없어. 그런 용광로야? 네, 점에서 이런 밈과 현실과의 괴리가 굉장히 커서 좀 어색한 느낌? 근데 이제 뭐 저는 이런 뭐 인터내셔널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그 비유로서
치우고 나서 보면 88만 원 세대의 삶, 특히 이제 지금의 어떤 면에서는 다문화라고 불리우는 문화 이제 어떤 문화적 다양성이 사실은 비가시화된 상태에서 한국 사회에는 이미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다문화성이 이런 형태로 이제 소설로 형상화되는 것들을 보면서 그래도 이 정도면 굉장히 지금 현재를 잘 포착한 세태 소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또 다른 소설에 대해서 예. 저는 다 읽었는데 이분의 그 신춘문예 당선작이 무겁고 높은을 또 다시 읽어봤는데 이게 여전히 전 제일 좋더라고요. 좋지.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이 사람이 이제 쓴 이 책에서 가장 저는 빼어난 소설이라고 개인적으로 여전히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번에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보편교양 점작상 수상작 저는 마음속에 대상으로 꼽았던 그 소설이 여전히 다시 읽어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제가 김기태 작가의 가장 좋은 빼어난 성취다라고 생각했던 소설은 딱 3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겁고 높은, 보편교양, 그리고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 나머지 작품들은 저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디스크립티브하다? 그러니까 세태를 그냥 기술적으로 묘사하고 있지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녹여내서 주제의식으로 잘 버무려내거나 소화시키지 못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이제 뭐 대중문화의 밈을 그대로 가지고 온 이제 세상의 모든 바다라든가 롤링 썬더 러브라든가 뭐 이런 이제 소설들 보면서 좀 숙성의 기간이 좀 부족했던 이야기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께서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 말씀하셨는데 저는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도 좋았고 보편교양도 좋았지만 역시 무겁고 높은이라는 소설이 이분의 이 작품 중에서는 가장 본인의 색깔과 어떤 능력을 잘 보여준 소설인 것 같고 그래서 좀 이분이 이런 어떤 정조와 주제의식을 가지고 장편을 써보면 되게 괜찮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좀 다시 무겁고 높은을 읽으면서 했던 것 같아요. 뭔가 또 이렇게 별로였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가능성을 더 높게. 그러니까 이게 소설들이 여러 개 실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는 괜찮은 소설들이 있는데 이게 합쳐 놓으니까 사실 아까 제가 초반에 20자평 얘기하면서 말했듯이 전기적인 특성이 너무 도드라진다든지 반복된다는 느낌이 들지 떼놓고 봤으면은 괜찮다라고 평가했을 만한 소설이 꽤 있었죠. 예. 그럼 일단 보니까 처음에 뭐죠? 세상의 모든 바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썬더 롤링 썬더 롤링 썬더 러브. 그다음에 전조동. 전조동 말고 저기 로나 우리들의 우리의 별. 별. 요 세 작품이 좀 비슷한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맞아요. 대중문화를 끌어들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세 작품으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제가 볼 때 세상의 모든 바다와 로나 우리들의 별은 좀 배치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바다는 제가 볼 때는 좀 대중문화의 이 지나친 PC가 어떻게 보면 그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각각의 삶을 좀 지워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근데 또 반면 로나 우리들의 별은 굉장히 PC한 스타가 보여줄 수 있는 사회 변화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작품들 대중문화를 적극적으로 끌고 들어오고 있는 요 작품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세상의 모든 바다랑 그 로나 이 두 작품은 저는 약간 거울상 같은 느낌을 받긴 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 주제의식이 좀 달라 보이는 것도 사실 이 김기태 작가가 셀러브리티 문화에 대해서 양가적인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각각을 하나씩 가지고 와서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PC 문화, 소위 말하는 최근에 좀 경멸적인 의미에서 워크라고 하는 워크 문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첫 번째 세상의 모든 바다에는 또 드러나 있고 반면에 이제 로나 우리의 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큰 대의나 거대 서사가 사라진 시대에 어떤 PC 그러니까
맞는 이야기, 옳은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는 셀러브리티의 존재가 얼마나 세상을 좋게 바꾸는지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또 생각들도 들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작가가 가지고 있는 이 셀러브리티 문화에 대한 양가적인 생각들이 이 양 작품에 다 갈라져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세상 모든 바다로나 우리의 별이 좀 뭐랄까요? 설익은 느낌? 그래서 최근에 이 셀러브리티 문화라든가 이를테면 셀러브리티를 스토킹한다거나 따라한다거나 하는 것에 대한 뭐 어떤 문제의식 그런 것들이 대중문화 작품에 많이 나왔잖아요.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고 영화로도 많이 나오고 그런 인상을 좀 계속해서 받아요. 그래서 대중문화에서의 셀러브리티의 문제라는 것이 좀 다른 방식으로 좀 형성화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게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세상 모든 바다로나 우리의 별이 그렇게까지 좀 새로운 문제의식을 줬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저는 세상 모두의 바다 그 소설은 셀러브리티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이게 어떤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뒤에. 근데 이제 그 영록이한테 나가 그런 루머가 있다. 네. 이제 걔네가 끝나고 나서 들어오지 못한 팬들을 위한 게릴라 콘서트를 할지도 모른다. 그것 때문에 영록이가 죽었을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죄책감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소설 앞부분의 이 소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렇게 원치 않는 방식으로 갑자기 일어난 사건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최근에 이제 계속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태원 참사를 떠올리게 네, 그런 것들을 약간 떠올리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얘가 영록이가 사는 그 동네를 간단 말이에요. 동네를 가는데 그 동네에 아무도 없고 거기에서 마주친 것은 그 동네가 개발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뭐 아무튼 시위를 하는 개발이 돼야 된다라는 식의 시위를 하는 그 아주머니를 마주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여기에서 세상 모두의 바다? 아무튼 세상 모든 바다의 어떠한 그 팬으로서 그렇게 우연히 만난 어떤 누군가 그러나 뭐 이렇게 그런 관계는 없지만 그래서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정말 최소한의 죄책감.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는 그런 감각을 도덕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 나오잖아요. 꼭 이 소설은 아니지만. 그러니까는 그런 식의 어떤 도덕이라는 감각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조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뒤에 이거는 훨씬 더 이제 급진적으로 이게 소위 말해서 이 셀럽이 창당을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창당을 할 때 그 당원들은 누가 되냐면은 여기에서 실제 이름이 아니라 뭐 외다리 비둘기, 아로미, 뭐 제플린 88 뭐 이런 식의 팬네임이죠. 네, 팬네임 혹은 이제 아무튼 인터넷에서 이제 통용되는 그러한 이제 별명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소설에서 이게 약간 이효리를 연상시키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자기의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뭔가 뭔가를 정치적인 그런 거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조금 더 극단적인 형태로 나아가는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익명의 다수들 뭐 이러한 부분 문제의식을 가지고 쓴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접하는 게 이런 대중문화하고 그리고 뭐 어디 뭐 유튜브가 뭐건 뭐 계속 틀면은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노래들인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원치 않건 원하건 간에 그런 것들을 접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까지 한국 문학에서 거의 다뤄진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뤘다는 점에서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그러니까 저는 어쨌거나 이 두 소설이 뭐 각기 다른 주제의식을 어느 정도는 내포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결국에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대중문화 혹은 셀럽 문화 뭐 이런 것들 인터넷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그 뿌리 내리고 있는 오늘날의 풍경
그러니까 풍경이라는 개념이 이제는 디지털화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우리가 이제 근대문학의 기원 같은 작품들에서 풍경의 발견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이제 근대인들이 외부의 풍경을 통해서 자기의 내면을 발견할 것인가 라고 하는 뭐 가라타니 고진식의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풍경들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과거의 세태 소설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뭐 박태현의 천변 풍경 뭐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고 쌓아 돌아다니고 보고 뭐 이런 것들이 이를테면 그 풍경을 발견해 나가는 내 나름대로의 이 심상 지도를 구성하는 방식이었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여기에 있는 주인공들이나 주체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얘네들은 어쨌거나 자신들이 경험하게 되는 이 대중문화의 가장 표피적이고 말단의 이미지들을 겹치고 포개고 그것들을 연결해서 어떤 풍경을 새롭게 재구성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런 방식의 오늘날의 소설적 풍경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태적인 면모를 보여줬다고 하는 점에서는 저는 뭐 나름대로 김기태 소설가의 이 스타일을 긍정할 수 있는 면이 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소설적으로 구성되고 우리한테 주제적으로 전달되는 데 있어서의 설득력은 좀 다른 문제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이제 어쨌거나 뭐 차라리 저는 이제 줄여서 세모바는 그래도 주인공이 움직이고 어느 정도의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는 주인공의 심리적 변화, 파급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뭐 그렇게 어설펐다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나름대로의 성취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롤링 썬더 러브가 좀 그런 면에서 너무 대중문화에 잠식되어 버린 것이 아닌가. 이 소설의 전체적인 설득력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은 말 그대로 여기서 이제 롤링 썬더 러브가 아주 짧게 요약하면 최근에 너무나도 나는 솔로를 모티프로 한 이 솔로 농장이라는 프로그램에 주인공이 들어가서 가지고 이제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아기 다툼을 원래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편집된 영상으로서 전달되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과정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돼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거를 못 하고 이제 내가 그러면서도 이걸 왜 나왔을까 생각을 하는 와중에 이제 뭐 PD 조연출한테 이제 오히려 호감이 생겨가지고 대시를 했다가 까이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일상으로 다시 복귀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건이 없는 거죠. 없는 건데 다른 와중에 여기서 뭔가 더 이 대중문화에 잠식되지 않은 소설적인 플롯 전개나 아니면 조금 더 거기서 나아가는 형태의 이야기적 구조가 있었다면 조금 더 이 이야기를 흥미롭게 읽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그런 상태면은 그냥 말 그대로 이 주인공이 이 대중문화의 이러한 양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어떻게 나는 그것을 관통해가고 있고 그냥 이것이 나의 견고한 일상을 그렇게 뒤흔들지는 못하는 방식으로 그냥 흘러갈 뿐인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담담한 그냥 성찰처럼 보이는 게 저한테는 약간 이게 소설적 형상화로서 아쉽게 여겨지는. 저는 개별적으로 보면 좀 작가가 좀 혼란스럽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바다는 오타쿠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일본 지하 아이돌 팬덤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주인공은 일본에서 나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한국에 왔는데 한국은 또 와서 보니까 좀 많이 지나치게 술자리에서조차 좀 이데올로기적인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마 세상의 모든 바다 이 친구들은 BTS를 연상시켜요. 그러니까 팬덤이 좀 PC해지는 상황이죠. 팬덤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BTS의 아미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PC한 그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팬덤이 PC해지는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깔아놓고 그 다음에 영목이가 나오거든요. 얘는 당연히 원자력이 있는 월석인가요? 거기가 출신이라서 그리고 세모바의 팬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자력에 대해서 반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얘는 내가 일본에서 봤던 그 지하 오타쿠 같은 팬들 같은 모습이었잖아요. 나는 모르겠고 나는 그냥 얘가 좋아요였고 그 다음에 뭐 저는 물론 약간의 죄책감도 있었겠지만 그 죄책감은 그냥 주인공으로 하여금 월성으로 가보게 만드는 하나의 그거였던 것 같아요. 장치? 네, 모멘텀이었던 것 같아요. 월성에 갔는데 정작 거기 사람은 또 원전 빨리 지으라고 시위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돌아온단 말이에요. 돌아와서 이 맨 마지막에 그 다시 그 지하 아이돌을 떠올리면서 그것도 사랑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 사랑이 그립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심에서.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가장 순수한 팬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남들이 뭐라 그러든 이데올로기든 뭐든 없이 나는 그 상황 지하에서 그 스타를 바라보면서 열광하던 가장 그 순수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여기서 보면 약간 뭐랄까 대중문화에 지우는 지나친 짐에 대한 어떤 비판처럼 읽혔었거든요. 근데 또 로아 우리들의 별을 보니까 이 사람은 히어로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자본주의와 그 PC함을 넘나드는 히어로예요. 그걸 이용할 줄도 알고 자기의 스타성으로 돈을 벌 줄도 알고 정치적 사회적 메시지를 던질 줄도 알고 옆에 또 자본가가 한 명 붙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본가를 이용해서 또 자기의 그 목소리를 확장시킬 줄도 알고 근데 저는 맨 마지막에 뭐 익명의 사람들이 다수가 붙어서 걔가 기타를 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기타를 여러 사람들이 다시 모아 이건 로아한테 가야 되는 기타야. 로나한테 가야 되는 기타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다시 돈을 모아서 로나한테 그 기타를 보내면서 결과적으로는 대중이 이 아이를 도왔다. 로나가 기타를 준 이 불쌍한 아이를 도운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제가 볼 때 사실은 어떤 히어로한테 기대는 우리 군중심이 군중을 이끌어줄 히어로가 필요해 라는 이야기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 묘하게 지금 혼란스럽게 충돌되고 있는데 또 이 롤링 썬더러브는 별 사건 없어요. 근데 이제 다만 내가 거기 가서 그 참여한 애들 좋아한 게 아니고 PD를 좋아했다는 거잖아요. PD를 좋아한 건 특별한 이벤트죠.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솔로 농장에 간 것도 특별한 이벤트지만 거기서 참여자가 아닌 PD를 좋아한 것도 특별한 이벤트고 근데 그 이벤트를 하고 난 다음에 일상으로 돌아왔고 뭐 그 다음에 이제 가벼운 연애로 처리가 되는데 그 이벤트에 대한 반추가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내 삶이 어쨌든 내가 처음으로 용기를 냈고 대중의 주목을 받았고 특별한 이벤트를 그러니까 주목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대중에게 주목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나만의 이벤트를 했는데 그 이벤트가 내 삶에 있어서 무엇인가라는 특별한 반추 없이 결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새 작품이 대중적인 거를 끌어들이고는 있는데 각자 도달하는 지점이 다 달라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작품의 경향성을 읽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이거를 읽으면서. 그러니까 근데 서술적 태도는 읽히는데 주제적으로 모아놓으면 작가가 지금 아직도 뭔가를 탐색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세태소설 얘기했지만 예전에 세태소설의 그 시선은 주로 지식인 남성에 의해서 이 풍경이라고 하는 게 자기 내면의 발견을 통해서 재구성되는 풍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풍경은 날 것 그대로의 어떤 풍경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지적인 정서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이 풍경이라는 것이 어떻게 재발견되는가.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구성되는 발견되는 풍경에 대한 얘기라면 이거는 훨씬 더 그런 식의 어떤 지식인 남성의 그런 이 시선?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인물들은 굉장히 정말 우리의 동시대를 살고 있는 그런 아까 평범? 보통 노멀 피플들의 어떤 시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어떤 성찰성이라든가 아니면 그걸 반추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이게 각각이 다 다르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놓여있는 어떤 상황이나 자리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우리가 그러한 대중문화의 영향력 안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저렇게, 이제 어디론가 조금씩 이렇게 끌고 가지만 그렇다고 세상이 그렇게 크게 바뀌거나 세상에 대한 그 기대가, 변화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충족되기도 어렵다. 근데 물론 이제 여기에서 이것이 하나의 어떤 그런 의미 있는 어떤 문학적 형상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뭔가 어떤 작가적인 이 시선에서 거리를 통해서 이것을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는 있겠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떤 점에서 그래서 조금 이제 뭐 새롭다, 뭐 낯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소설에서 이게 아무리 그러한 이 낮은 계층의 이 사람이라도 굉장히 어떤 작가적 어떤 시선을 가지고 이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현실에 대한 그러한 그 분석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성찰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없다. 있더라도 그게 살짝 스쳐 지나가는 방식으로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할지 그거는 또 좀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약간 그런 면에서 지난번에 봤던 클레이 키건도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의 뭐 그 이후의 현실의 성찰과 연속된 삶의 이 이후를 보여주진 않듯이 여기 이 김기태 소설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한테 화두를 던지고 거기에 있어서의 더 나아간 어떤 성찰을 약간 좀 의도적으로 이렇게 페이드아웃 하면서 빠져나간 듯한 느낌도 들기는 하는데 그게 이제 이 대중문화를 소설적으로 그려내는 뭐 최선의 방식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그렇기 때문에 대중문화를 바라보는 아마 작가의 심리가 좀 스스로도 좀 이렇게 혼란스러운 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대중문화 향유자로서 대중문화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 긍정적으로 이것들이 기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대치.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이제 팬덤화되고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을 때 금방 내부적으로 골마 터지고 또 이상한 방향으로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렇게 터져버리는 이런 현상들을 함께 보고 있는 말 그대로 이 대중문화의 뭐랄까요? 굉장히 병렬적인 여러 현상들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이게 한 점으로 모이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저는 특히 이제 대중문화나 스타, 셀럽들 다루는 소설들 몇 작품 중에서 가장 느껴지는 게 정신분석적으로 얘기하면 상징계에 갇혀있는 느낌? 그래서 그 상징들, 대중문화 밈도 일종의 상징계인데 특히 이제 특수화된 상징들이죠. 사실 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이 뭐라고 할까요? 팬덤 문화를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이상한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너무 생경한 얘기인데 마치 이걸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이 팬덤 문화라든가 뭐 세상의 모든 바다라든가 뭐 이 로나가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 대중문화에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을 정도로 아예 상징계 바깥에 있는 다른 상징계에 있는 얘기들인데 이게 마치 보편적인 상징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특수한 상징들을 보편적인 상징계인 것처럼 다루고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나이브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 나이브한 점은 그렇게 다루더라도 사실 그 상징계 속에서 어쨌든 실제라는 것이 뚫고 나오면서 균열을 하거든요. 그 상징들을. 그것이 어떤 개인의 내면일 수도 있고 팬의 내면일 수도 있고 관찰자의 내면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냥 상징들끼리 놀다가 특히 이제 가장 그게 분명하게 드러난 게 로나 이 부분이었는데 이거는 사실 뭐 이효리일 수도 있고 임영웅일 수도 있고 BTS일 수도 있는데 이 스타라는 사람이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라는 식의 그래서 뭐 세상을 당을 만들어? 그럼 허경영이잖아 라는 생각. 당 만든다고 다 허경영이에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대중문화라는 상징계 속에 갇혀서 그 상징들 내부에서만 놀고 있으면 사실 이런 굉장히 나이브하고 계몽주의적인 얘기. 근데 사실 대중문화 안에 갇혀 있다고 얘기하는데 대중문화 바깥이 있냐고 지금. 바깥이 네. 있죠. 각자의 대중문화들이 있죠. 각자의 상징계들이 있죠. 이런 그러니까는- 것들 전혀 보지 않는 사람들의 상징계가 따로 그러니까 그 있는 이전에 것이고. 보통 작가들이 대중문화를 향유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 대중문화에 대해서 조금 이제 거리두기의 그런 시선으로 그 대중문화를 바라봤다면 이 사람은 대중문화 속에 흠뻑 빠져있는 헤엄을 치고 그 안에서 그걸 향유하고 있는 작가라면 그 헤엄을 작가. 치다가도 어떤 자의식적 거리두기 같은 게 있어야죠. 그게 그래야지 잠깐 있어요. 요거는 조금 다음에 한 번 더 네. 얘기하도록 하고요. 왜냐면 다뤄야 될 작품이 또 아직 한 3개 정도 더 남았어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또 전조등이라는 작품하고 그 다음에 태엽은 뭐지? 12와 12와 2분의 2분 1바퀴. 요것도 좀 닮은 구석이 있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일상을 다루고 있는데 별다른 사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닿지 못한 레이몬드 카보 소설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왜냐면 레이먼드 카우 도대체 소설은 그놈의 레이먼드 카버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 출연할 거야? 이거는 팝에서는 비틀즈고 제가 볼 때. 헌팅 레이먼드 카버. 음악에서는 인 베토벤이기 코리안 때문에 리터러처. 벗어날 수 없죠. 네, 모던 벗어날 수 코리안 없습니다. 리터러처. 어쨌든 뭔가 일상을 다루고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다시 일상으로 회귀하는 요 느낌의 두 가지 소설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마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이 두 작품도. 네. 가볍게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네. 얘기하지. 네, 안 네. 끊고 네. 안 끊어도 돼요? 네. 가볍게 이야기를 해보면 그냥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한테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사건 없음의 사건. 그러니까 뒤집어 생각하면 사건인데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형태의 이벤트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게끔 의도적으로 짜여진 그런 소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조등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무미건조한 그 코스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이 한 남자가 드디어 이제 뭔가 마음에 드는 여성과 만나서 뭐 결혼을 앞두고 신혼여행을 가가지고 이제 그 과정에 프로포즈를 하러 이제 가는 과정에서 그 차를 타고 가는데 이게 전조등이 나가게 되는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아주 특별한 일은 아니야. 근데 우리에게 이미 일어나 버렸어 그 일이. 그 일어나 버린 일에 대한 어떤 의미화의 이야기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것은 내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안 좋은 뭐 약간 뭐랄까 플래시포워드라고 하죠. 어떤 사전 제시처럼 미래에 대한 예견, 전조, 전조. 그런 방식으로 익힐 수도 있고 그거를 잊어버리고 나면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냥 있었던 일이고 우리는 그거 없이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느낌. 그래서 약간 이렇게 전전반쳐가는 느낌을 프로포즈 하는 장면에서도 반지를 딱 보여줬는데 아니야. 그래서 거절인가 했는데 이런 건 너가 끼워줘야지 뭐 이런 느낌으로 다시 한번 뒤집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일상의 구성과 미래에 대한 예견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묵직하게 다가올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정도의 어떤 성찰을 주는 소설들이라고 저는 좀 읽었어요. 전조등도 그렇고 이 시계 태엽은 시계 12와 12와 2분의 1. 이 소설 같은 경우에도 물론 그러니까 전조등도 약간 그렇잖아요. 약간 읽다 보면 이게 호러인가 약간 아닌가? 아니 왜냐면 전조등 한쪽이 팍 꺼질 때 어떤 털신이 털신이 도로에 도로에 있었다. 떨어져 있는 걸 발견을 하잖아요. 얘가 살을 세우고 이렇게 봤는데 이게 이제 소설적으로 보면은 예전에 누구였지? 제임스 우드 같은 이론가들은 이런 거를 소설의 실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마치 아무런 의미도 없고 기능도 하지 않아. 이 소설 안에서 그냥 맥거핀이야. 그냥 던져진 거야. 근데 그것은 정말 있는 거죠. 그냥 있는 거. 그런 얼룩이 실제 어. 일이고. 이게 이제 소설의 실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가 툭 하고 던져져 있는 방식이에요. 근데 똑같아요. 태엽은 12와 2분의 1바퀴에서도 이 남자가 사마귀라는 남자가 와가지고 나 20년 전에 여기에 신혼여행으로 왔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나는 그래서 여기를 204호실에 묵어야겠다. 그래서 그 방을 내어주는데 아니 그때 그 방은 지금은 204호실이 아니고 202호실이고 그리고 주인이 바뀐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주인은 바뀐 적이 없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다리가 안 맞는 이 상황들. 근데 그게 아주 고급진하게 쓰시네요. 역시 718. 미세먼어십니다. 근데 이 사마귀 남자의 삶 자체가 그렇게 뭔가 고장난 시계처럼 아다리가 안 맞는 어떤 풍경 그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을 거라는 예감을 주거든요. 왜냐면은 그때도 신혼여행 와가지고 아내랑 시계를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잘 맞는 시계처럼 그렇게 똑딱똑딱 잘 굴러갈 거야 라고 그런 어떤 희망찬 예견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집 딸내미가 와가지고 아저씨 그 고장난 시계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을 때 사실은 이 사람이 그때 받았던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일종의 저주일 수도 있고 강박적인 삶에 대한 예언일 수도 있고 뭐 근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뭔가 자기 삶을 반추하는 어떠한 지금 그 과정일 것이다 라는 예감을 주는 거잖아요. 그 처리의 방식이. 근데 그리고 심지어 그 남자가 봉다리랑 하나 놔두고. 근데 그 검은 봉다리 약간 출렁거리는 검은 봉다리 안에 뭐가 있는지는 기분이 끝까지 나빠. 줘야겠어.
작품에서 근데 나오진 않아요. 이제 대사도 약간 의미심장하잖아요. 줄 건데 그걸 내가 받지 않겠다면 어떻게 내 손에 그걸 쥐어줄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묻는 방식도 그렇고, 그러니까 되게 이제 소설이 쎄한 경보기가 계속 돌아가겠지. 쎄함 경보기. 뭔가 쎄해, 뭔가 쎄한데 새콤. 정체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새콤. 사실 이 봉다리도 아까 그 털신 같은 거잖아요. 그치. 그냥 소설에 그냥 던져져 있는 그냥 의미 없는 사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근데 저는 조금 두 개가 다르다고 봤어요. 조금 달라. 그냥 왜냐면 그 아까 얘기한 그 전조등은 문자 그대로 앞을 비추는 등인데, 근데 이제 그게 뭔가 사고가 났는데 뭔지 모르고 지나갔고 마지막에 아내가 너무 행복하고 평범한 삶인데 뭔가 얘기를 하다가 끝냈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해석하면 이제 실제계인 거죠. 그게 락강식으로 얘기하는 그 비좁고 나오는 어떤 형언할 수 없는 불안감인 해석되지 거죠. 않는 무엇. 네, 그렇게 보였는데 요거는 저는 뭘로 봤냐면 노화처럼 보였어요. 노화? 그러니까 늙어간다는 거. 왜냐하면 이게 시계처럼 이게 방의 호수가 어긋나거든요. 원래 12바퀴만 돌리면 되잖아요, 시계 태엽을.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시계도 늙으니까 더 돌려야 되잖아요. 한 바퀴를, 반 바퀴를 더. 근데 마치 이게 약간 옮겨진 것처럼 방도 원래 과거의 그 호실이 아니라 현재 호실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지금 그 과거를 반추하면서 찾아온 이 노인이 어떻게 보면 이 여관 이 주인의 주인의 젊은 날 또 다른 무엇인가 같아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들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검은색에 뭐가 있는데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받길 거부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거는 되돌아갈 수 없는 어떤 시간의 비가역성 때문인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뭔가 우린 살면서 뭔가 노폐물이 있을 거고 불쾌한 것들이 쌓이겠지만 그거는 누구한테 전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냥 내가 지고 있는 거지. 약간 뭐. 좀 이게 좀 네. 치매 같은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뭐, 암시도 그건 있어요. 너무 지나친 네, 해석인 것 뭐 같습니다. 어떤 하여튼 낡고 늙고 병들기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 어떤 것들의 총칭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니 근데 저는 이 두 소설이 서로 연관이 있다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이제 이 사람은 어쨌든 이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이 사람은 정말 평범한 사람이고 그렇다고 매력이 막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여자를 고를 때도 뭐 사랑이라는 감정 뭐 격정적인 그런 감정에 휩싸여서 여자를 선택한 게 아니라 되게 이제 차분하게 대차대조표 같은 거 만들어 왔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적합한 결혼하기에 적합한 파트너로 선택을 했고 그래서 하는데 근데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냥 평범한 소위 말해서 서울에 사는 중산층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의 삶에 갑자기 살짝 어떤 어둠이 드리워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조등이 하나 꺼져서 하나의 전조등만으로 달려갔다 도로를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갑자기 털신 누구의 것인지 모르는 털신 한쪽이 도로에 떨어져 있는데 그 숲이나 이런 걸 봐도 그거를 못 찾아요. 근데 얘네가 숲에 이게 도로에 서서 밑에를 이렇게 본 거지 그 밑에까지 계속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까지 가서 그 어둠 속에 정말 있는 게 뭔지 그거를 확인하지 않아요. 확인하지 않고 그냥 가고 맨 마지막에 그 부인도 애를 낳고 사는데 부인도 남편한테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그냥 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냥 어떤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어떤 것들은 예고될 수 없으며 호명될 뿐이다. 그러면서 당장 해야 할 일은 단순하고 명료했다. 그거는 이제 초를 켜고 이제 막 그 케이크에다 초를 켜고 있으니까 촛불을 끄고 어둠 속에 손뼉을 쳤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기존의 소설들이라면 그 얼룩, 어둠, 갑자기 드리워진 실제의 이 그림자, 뭐 이런 거를 막 어떻게 파고 들어가면서 자기 삶에 드리워진 어떤 그런 것들에 이제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한다면 이 사람은 그거를 그냥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뒤에 나오는 그 시계태엽 12와 2분의 1도 12인데 거기에 잉여적으로 갑자기 드러난 어떤 2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삶에서 실제 얼룩 같은 거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은 더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것도 그냥 그게 무엇인지 끝까지 소설에서 얘기 안 하고 그냥 끝내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이 소설의 사실 앞뒤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잉여잖아요.
F하고 D가 그 도로를 달리고 있는 젊은 해변 휴양하러 놀러 가는 두 명의 이 친구들의 시선으로 앞뒤가 끝나게끔 수미상관으로 끝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조 자체도 사실 안 이야기하고 바깥 이야기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냥 얘네는 그냥 그 서핑하러 왁자지껄 시끌벅적 젊음을 전시하러 가는 거예요, 사실 휴양지에. 근데 이 젊은 애들이 마지막에 그 노인이 비닐봉다리 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지나가는 거.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절대 알 수 없는 어떤 노화라고 하는 혹은 어떤 늙은 세대 그들의 어떤 모습을 그냥 풍경으로 보고 지나가면서 끝이 나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방식의 처리도 뭐 이 전체적인 구성에서 나쁘지. 저는 반대로 전조등하고 이거가 오히려 제 취향에서는 그냥 좀 와 닿았어요. 대중문화를 많이 다루는 소설들보다. 저는 그러니까 별로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쓰고 싶었는지는 알 것 같다는 점에서 아까 이제 얘기했던 뭐 세상의 모든 바다나 너무나 우리의 별보다는 훨씬 더 세련된 방식의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많이 봤다 이런 방식의 소설들. 레이먼드 카버도 있고 뭐 또 패트리샤 아이스미스 같은 좀 본격적으로 더 사람들의 그 목을 죄어오는 어떤 호러블한 상황 그런 것들을 이제 지젝도 자주 인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 어떤 실제 심연, 틈, 천이무봉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뭔가 실밥이 하나 딱 트어져 있는데 이게 트어진 사이로 거대한 심연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실제인 건데. 그 실밥을 쭉 뺄까 말까. 빼면 이제 팍 터지면서 실제가 바로 이제 엄습해 오는 건데 그거를 이제 뗄까 말까 하는 거죠. 그런 방식의 소설이 사실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의미심장하고 소설화하면 굉장히 좀 멋지게 보일 수 있겠지만 너무 저는 좀 식상하다 이런 방식의 소설이. 그러니까 뿌띠부르주아 일상 속에서 뭔가 알 수 없는 얼룩 같은 거, 실제 얼룩 같은 것들이 있다. 근데 그거는 우리 알 수 없죠. 사실 그것에 진짜 뛰어 들어가면 글자 그대로 실제라는 것을 우리가 해독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들이 엄습하기 때문에 우리는 차마 손댈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처음하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 할 때까지 괜찮은데 이게 너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변주되다 보니까 사실은 정말로 극한의 세공수를 발휘해서 쓰지 않으면 이런 주제의식을 참 잘 쓰기가 쉽지 않다 이제는. 아니 근데 이 사람이 보통 그런 식의 실제 얼룩이라든가 이게 갑자기 어쨌든 상징적 질서를 떠받치고 있는 구성적 외부인 거 아니에요. 이 실제라는 게.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도 기존의 영화나 이제 뭐 그런 소설이나 이런 데서는 그래도 이제 그 실제가 삐져나오는 그 실제가 주는 어떤 불안감과 공포와 막 이런 것들 나를 엄습하고 짓누르는 그런 것들이 좀 더 도드라졌다면 여기에서 이 사람은 몰라 이러면서 이게 이제 이 작가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아까 보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더 파고 들어가서 뭔가를 그걸 막 검은 봉지를 열고 그 다음에 저 숲을 속으로 걸어 내려가고 인육이 들어있어 거기. 근데 거기까지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사람들의 어떠한 감각이다. 그 경향성은 좀 이따 다시 한 번 더 얘기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는 소설이 하나 있어요. 사실 저는 해석을 못했기 때문에 팍스 할 말은 아토미카. 네, 팍스 아토미카. 뭐 어떻게 보면은 부장사실주의 계열의 소설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의미의 소설인지. 저도 이 소설은 해석이 잘 안 돼서 마지막에 제가 읽으면서 물론 이제 좀 집중력이 떨어지기도 했는데 이 소설은 또 아무튼 유별나게 또 다른 계열에 있어요. 이 전체 소설집의 구성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제일 마지막에 뭐 배치를 하지 않았나 라는 느낌인데 이런 소설들은 또 아까 뭐 배남 작가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역설적으로 어디서 또 많이 봤고 한 5년 전, 10년 전쯤 약간 주기적으로 때때로 유행했던 이러한 형태의 스타일 중심의 소설로서 좀 쓰여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도 어떤 면에서는 그렇잖아요. 냉전 시대의 그 상호 지금 확증 계속 얘기하면 안 되지 않아? 여기서 한번 끊어야 되지 않아요? 이걸 그냥 빨리 정리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만 한다고? 아니 다음에 전체 경향을 하겠다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또 그 팍스 아토미카라고 하는 게 냉전 시대에 구성된 상호 확증 파괴 시스템
그런 방식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방식으로서의 핵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적인 어떠한 역사적 대상으로서 존재하고 그것이 이제 지금 이 주체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철학적인 주체 개념들 이야기할 때도 뭐 데카르트적인 주체, 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뭐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근데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는 망상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24시간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대단히 결손되어 있고 이렇게 뭔가 중간에 비어 있고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않는 방식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형태의 빈틈들이 계속해서 남아 있는 건데 이제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통일적인 나로서 구성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최종 신급으로서의 여기서 이제 표현을 빌리자면 주문이라는 걸 만들고 싶어요. 이 주문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해야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뭔가 망상적이지 않고 분열적이지 않은 방식으로서의 내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형태의 강박? 그 강박증이 이제 계속해서 이 소설 안에 스타일로서 구축되어 있고 그게 이제 외부에 있는 핵과 내 머릿속에 있는 핵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어떤 방식으로 유추적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지금 나의 확실성이라고 하는 거를 확인하고 싶은데 사실 그 확실성은 나의 주문으로 형성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보면은 나는 활주로 위에 서 있다. 그랬는데 일본인 친구가 확실히 그렇네요. 그러니까 외부의 확인으로 마지막에 이제 확 하고 이루어지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수많은 망상적이고 자기 완결적이고 자기를 구성하려고 했었던 그 모든 내적인 스타일의 노력이 외부에서 들려오는 한마디 말보다 더 확실하지 않다는 뭐 어떻게 보면 저는 약간 그런 식의 이야기로 읽기는 했는데 제가 읽은 게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저는 이거 어떻게 읽었냐면 이게 핵은 터트리려고 있는 게 아니라 터트리면 다 죽어. 그러니까 이거를 터트리지 않는 것으로서 평화협정이 그쵸.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엄청 이 지구를 이제 막 다 멸망시킬 수 있을 정도의 가공할 만한 그 무기라고 하는 그 사실. 그래서 이거 그런 엄청나게 터지면 다 죽는 건데 그게 그런 어떤 막강한 파괴력 그러나 그것은 터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게 평화가 유지가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이 사람한테는 일종의 자기가 이 현실 뭐 이게 살면서 뭔가 이게 핵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위기가 그런 어떤 삶의 위기감 같은 것들을 이 사람은 자기 머릿속에 어떤 핵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을 터뜨리지 않는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냥 평범한 정상적인 소위 말하는 그 정상적인 그런 일상을 유지하게 만드는 근데 그거는 이 사람은 자기가 이제 미치지 않는 미치면 완전 끝인데 미치지 않게 하는 어떠한 그 최전선의 어떤 저지선 같은 거 그런 것으로서의 그런 서사적 장치로서 핵을 자기 머릿속에 설치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끊임없이 자기가 하는 행동 나는 문을 닫았다 이런 식의 그걸 주문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미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정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그것을 말해주는 보여주는 하나의 장치로서 그걸 설정한 게 아닌가. 물론 이제 소설이 앞부분에서는 거의 이제 머릿속에서만 일어나는 그런 자기 내부에서만 일어나는 어떠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내적 고백의 형태로 그렇게 서술을 하고 있다면 갑자기 얘가 이동을 하잖아요. 근데 이 이동이 뭐 비행기 타고 어디 가고 뭐 낯선 곳에 가고 하는데 이게 얘가 진짜 간 건지 안 간 건지 그게 좀 약간 모호하게 처리가 되고 있기는 하죠. 주제의식 면에서 저도 심리경 선생님이랑 비슷하게 읽었고요. 일종의 인식론적 강박에 대한 철학소설 비슷하게 읽었는데 스타일이 내가 너무 극혐하는 스타일이어서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네요. 아주 단칼에 그냥 너무 극혐이에요 이런 스타일의 소설. 네, 좀 길게 이 작품에 이 소설집에 나온 모든 작품들을 다 훑어봤습니다. 왜 안 나눴냐면 또 소설집이기 때문에 또 전체적인 경향도 한번 우리가 확인은 해볼 필요가 있어서 우선은 먼저 한번 전체적인 개별 작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잠깐 쉬고 다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